2026년 2월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춘절을 맞이하는 중국의 수도는 겉보기에 붉은 등불과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장식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의 높은 붉은 담장 안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는 관례적으로 은퇴한 원로 지도자들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후진타오, 주룽지, 리루이환, 원자바오, 자칭린 등 전직 고위 지도자들을 방문하거나 위탁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명단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의례적인 발표처럼 보이지만 정치평론가들과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측통들에게는 현재 중국 권력 지형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암호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일부 원로들의 건강 이상설이나 사망설을 불식시키듯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 건재함을 과시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 내부의 단결과 원로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연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평온해 보이는 명단 발표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둘러싼 숙청설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춘절 전야에 공개된 이 명단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외부 세계는 이 명단을 통해 중국 정치의 안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 감춰진 극도로 비정상적인 정치적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정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내의 강력한 붉은 귀족 가문들, 즉 혁명 원로의 후손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시 주석에게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며 장유샤 부주석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그를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유샤는 지난 20차 대회 이후 군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관례적인 은퇴 연령인 칠상파라의 규칙마저 깨뜨리며 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지켰던 그는 시진핑 1인 체제를 군사적으로 보위하는 철옹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그의 유임이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장유샤의 유임이 단순히 시 주석의 의지만이 아니라 군부 내 원로들의 타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그는 시 주석의 칼인 동시에 원로들이 시 주석을 견제하기 위해 심어둔 일종의 안전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 불거진 장유샤에 대한 조사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진핑 주석과 원로 세력 간의 미묘했던 권력 균형이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최근 발표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 12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장유샤와 류절리 같은 군 수뇌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율위가 처리한 사건과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청 작업이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통상적인 부패 척결이 아니라 생사를 건 최상위층의 권력 투쟁임을 시사합니다. 군기율위가 중기위의 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올해 원로 위문 명단에 오른 사람은 총 125명으로 작년보다 5명이 줄었습니다. 숫자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로병사의 결과일 수 있지만 장유샤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 속에서 이 숫자는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관영 매체들은 원로들이 당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은 고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저한 성취를 운운하는 것은 대중의 인식과 괴리된 선전구호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사불란한 찬양이 오히려 내부의 불안감을 반증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개적인 충돌이 터지기 직전 체제 내의 모든 구성원은 생존을 위해 겉으로 완벽한 충성 코스프레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진심 어린 지지가 아니라 공포와 계산이 만들어낸 침묵의 카르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유샤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원로들의 지지 표명은 시진핑 주석이 외부 세계에 아직 나는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연출한 필사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정칭홍 파벌을 위시한 보수 세력과 덩샤오핑, 류사오치, 예제닝 등 개국 공신 가문들이 연합하여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은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군권을 특정 개인이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집단 지도 체제의 견제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 내부의 거물급 인사가 너무나 빠르고 거칠게 숙청될 경우 군 전체의 권력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태자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류위안과 덩푸팡이 베이징 관가를 통해 시진핑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정국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향후 중국이 나아갈 노선과 권력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의 유산인 개혁개방 노선과 집단 지도 체제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히 결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덩샤오핑 노선과의 결별은 당내 거대한 정치적 지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과 타협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추구해온 1인 절대 권력 구조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투쟁의 끝은 내년에 있을 21차 당대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연임 문제로 귀결됩니다. 친위 세력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작업은 2026년 말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숙제입니다. 보통 양회 전후는 인사의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신호가 발신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열릴 오중전회는 진정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성의 1인자 배치 작업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중앙으로 진입하고 누가 지방을 지키며 누가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느냐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차 당대회의 권력 지도를 미리 그려보는 전초전입니다. 이 복잡한 변수들 속에서 유독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조직부장 스타이펑입니다. 정협 부주석과 조직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중국 공산당의 인사 동맥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 대표 명예계 분배, 핵심 공석의 충원 등 모든 인사 실무가 그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스타이펑이 특정 파벌에 얽매이지 않은 기술 관료형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모든 세력이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호한 정체성은 그를 향후 전국에서 가장 큰 변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결정적인 인사조정이 발생한다면 외부 세계는 스타이펑의 움직임을 통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열릴 양회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2월 말에 열릴 정치국 회의입니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장유샤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2월 회의에서도 침묵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물밑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강력한 신호가 나온다면 어느 한쪽이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노선과 인사의 모든 것이 결정될 오중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국 회의와 오중전회가 권력투쟁의 최종장이라면 그 승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숙청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군 내부에서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었는지는 최고 권력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장유샤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중난하이의 정세를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권 구조를 건드렸고 원로 세력을 움직였으며 사실상 21차 당대회의 마지막 게임을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겉으로는 명단이 발표되고 구호가 외쳐지며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반부패 운동이 아니라 향후 5년의 운명을 건 권력의 지구전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중난하인은 결코 조용할 수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춘절 전에는 각 지방 정부가 주둔군을 방문하여 위문합니다. 동부전구와 서부전구 등 각 지역의 당서기들이 사령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올해 서부전구의 경우 사령관과 정치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부정치위원이 위문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대다수 전구의 주관급 지휘관 인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고사령관의 행보입니다. 2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매년 춘절 전 기층 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던 오랜 관례를 깨버렸습니다. 그는 삼엄한 경비 속에 둘러싸인 베이징의 8.1청사 깊숙한 곳에 숨어 화상 연결을 통해 상징적인 위문만 진행했습니다. 장유샤와 류절리가 잇따라 실각한 이후 시진핑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친밀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쇼조차 감행할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스크린 뒤에 숨어 생중계로만 지시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군대를 여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의 화상 위문은 본질적으로 장병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실패한 위기 관리이자 노골적인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부패 투쟁 속에서 혁명적인 단련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명확합니다. 숙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군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심이 그를 향할 리 만무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공포로 유지되는 권위뿐입니다. 시진핑의 화상 위문 다음 날인 2월 11일 중앙군사위원회의 유일한 현직 부주석이자 위원인 장성민이 주중부대, 즉 베이징 주둔 부대를 방문하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춘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로하는 통상적인 활동처럼 보였지만 현재의 민감한 시국을 고려할 때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장성민의 이번 행보의 진짜 초점은 위문이 아니라 그가 발신한 비정상적인 신호에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부대 내에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성민이 시찰한 곳은 군사우주부대 기술대대와 베이징 위수구의 모 경비단이었습니다. 한 곳은 전략적 기술력을 담당하고 다른 한 곳은 수도의 안전과 핵심 방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 두 부대의 공통점은 정치적 민감도가 극도로 높고 중추신경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 내부의 동요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장성민이 최우선적으로 이 핵심 부대들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수도를 안정시키고 핵심을 먼저 붙잡아라. 이것은 단순한 위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띤 무마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장성민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손에 쥔 무기와 장비를 잘 운용하라. 이러한 표현은 역대 중국 고위층의 위문 연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낯선 화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투력을 향상해라, 훈련을 강화해라,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식의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너희 손에 있는 무기를 지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도로 정치화된 충성 경쟁 속에서 특히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숙청당한 직후에 나온 이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입니다. 무기가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오직 중앙의 지휘에만 따라야지 결코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복종의 요구입니다. 둘째는 위협입니다. 어떠한 월권 행위나 불순한 움직임도 가차없이 진압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불안입니다. 최고 지휘부가 공개적으로 무기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논해야 할 만큼 신뢰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장성민이 이 말을 통해 시진핑 주석을 우회적으로 위협한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무기와 장비를 잘 운용하라는 말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적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 권력자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장성민 자신이 장유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필요하다면 군대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성민의 또 다른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부대의 고도의 집중 통일과 안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집중 통일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입에서 안전, 안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군대는 본래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군 내부의 안전과 안정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조직 관리의 논리상 안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가 잇따라 낙마하고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이 발언은 군 내부에 거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함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 전체가 시진핑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으로 들끓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장성민은 군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건재한 부주석이자 위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전군의 1인자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군부에 대한 연이은 숙청은 권력 구도가 여전히 재편 중임을 뜻합니다. 상무 부주석이었던 장유샤조차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장성민인들 안전할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가 베이징 주둔 핵심 부대를 시찰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중앙을 대신해 군심을 다독이려는 제스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고위험 도박입니다. 말을 너무 세게 하면 위협으로 해석되고 너무 약하게 하면 군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는 현재 군 내부의 복잡한 긴장 관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의 군 통수권 스타일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강군과 집권의 서사였다면 이제는 방군, 즉 군대를 방어하고 감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기층을 방문하지 않고 부주석은 내부 안정을 호소하며 무기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드러납니다. 초점이 전투력 강화에서 내부 리스크 방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부의 신뢰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가올 2월 하순의 정치국 회의와 3월의 양회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군 고위층의 대표 자격 박탈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는 사법적 처리가 확정되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잠시 보류된다면 중난하위 내부의 힘겨루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장성민이 이 시점에 고도로 민감한 정치적 신호를 발신한 것은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난하위의 높은 붉은 담벼락 안에서 군부가 흔들리고 권력 투쟁이 격화되는 동안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이 주도하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심리전입니다. 최근 CIA가 중국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공간에 기습적으로 공개한 중국어 동영상 하나는 베이징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나서는 이유, 미래를 구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원 모집 공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타격하는 고도의 정치 심리 드라마였습니다. 영상은 한 중국군 장교가 군사회의에 참석한 뒤 깊은 환멸을 느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고뇌에 빠집니다. 화면 속에서 군사력 과시용 선전 영상이 흘러나오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런 미치광이에게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강력한 의문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그는 조국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기밀 자료를 들고 CIA와 접촉하기로 결심합니다. 영상의 내레이션은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호소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절묘합니다. 중국 군부의 핵심인 장유샤와 류전리가 잇따라 숙청되고 군 내부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투하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난하위 내부의 불신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장군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은 아닐까? 라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영상이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IA가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 기간을 틈타 심리적 균열을 만들고 군의 충성심을 동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첩보 활동을 넘어 상대방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는 인지전의 일환입니다. 미치광이에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현재 숙청의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중국 엘리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철통 같은 통제를 자랑하던 중국의 관영 선전 시스템 내부에서도 기이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화통신이 보도한 한 장의 사진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에스컬레이터 사진처럼 보이지만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가 거대한 X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구도였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에게 붉은색이나 검은색의 X 표시는 타도해야 할 대상, 즉 숙청을 의미하는 끔찍한 정치적 상징입니다. 중국의 선전 시스템은 지도자의 사진 한 장, 구도 하나에도 엄격한 정치적 검열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진 기자가 실수로 찍었더라도 데스크의 편집자, 부총 편집장, 그리고 최종 심사를 맡은 선전부 간부들이 이 사진을 걸러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진이 버젓이 관영 매체에 실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향한 고급 흑을 시도한 것입니다. 선전 라인 전체가 태업하거나 혹은 내부의 반대 세력이 은밀하게 저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인민일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월 10일자 인민일보 일면에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방 발전의 실패 사례를 비판하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상하이는 침대 하나, 방 한 칸, 집 한 채라는 구체적인 주거 문제로 묘사된 반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기획하고 10년 넘게 국가 자원을 쏟아부은 슝안신구는 땅 한 덩어리, 그림 한 장, 빈 도시 하나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슝안신구가 여전히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하며 실체 없는 유령 도시로 전락했음을 비꼬는 신랄한 풍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치적 사업을 관영 매체가 교묘하게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앵글부터 기사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중국의 선전 시스템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체제 내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거나 내부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화통신이 춘절 전 공개한 1분 30초짜리 위문 영상에는 시진핑 주석의 육성이 단 한마디도 담기지 않았고 내레이션도 없이 오직 박수치는 장면만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내용보다 형식이 지배하는 공허한 선전, 영혼 없는 충성 경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블랙 코미디와 같았습니다. 결국 CIA의 외부 공격과 관영 매체의 내부 태업은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1인 체제의 견고함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부는 흔들리고 선전부는 딴청을 피우며 정보기관은 충성심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평범한 인민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권력자들의 위험한 게임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중국 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난하이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그들만의 리그라면 담장 밖 거리에 내던져진 인민들의 삶은 참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입버릇처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춘절을 앞두고 CCTV가 공개한 짧은 위문 영상은 이 화려한 슬로건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서민 쇼의 실패를 넘어 최고 권력자가 민중의 고통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위문하며 하루에 얼마나 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0여 시간을 일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노동법 준수 여부를 걱정하거나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노동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혹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노동 착취에 대한 의문 대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의 원활한 운영은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0만 가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을 당과 정부는 반드시 보살필 것입니다라는 뻔한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인 분노와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하루 10시간이 노동, 1,000만 가구의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어 이것이 사실상 국가가 공인한 현대판 노예 노동 선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노동법 위반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쏟아진 댓글들은 날카로웠습니다. 황제폐하께서 하루 10시간 노동을 허락하셨다. 노동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수고했다는 말로 퉁치고 벌금은 계속 걷어가고 사회보험은 강제로 내게 하겠지. 저 노동자가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웃는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욱 신랄한 비판은 최고 지도자의 지적 능력과 공감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는 자신이 묻고 있는 질문이 노동법이나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매일 위문이라는 이름의 연극을 하고 다니지만 정작 백성들이 왜 고통받는지는 전혀 모른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인민은 그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부품일 뿐이다. 계속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내 체제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섬뜩한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결국 친민 이미지를 구축하려던 당초의 기획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중들에게 권력의 위선과 무능을 각인시키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지도자의 말실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 생계비조차 벌기 힘든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영상 속의 청소 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베이징의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버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녀의 거친 손과 피로한 눈빛을 클로즈업하는 대신 그녀의 미소와 지도자의 자애로운 표정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말하는 긍정 에너지의 실체입니다. 고통은 지워지고 착취는 미화되며 모든 비극은 지도자를 빛내기 위한 배경으로 전락합니다. 인민이 강산이라던 구호는 이제 인민은 강산을 위해 갈아 넣는 연료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춘절 갈라쇼가 TV에서 방영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는 여전히 혹한 속에서 10시간 넘게 거리를 쓸어야 하고 배달 노동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로를 질주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위문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배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가의 선전을 믿지 않겠다는 각성의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지도자의 방문이 영광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쇼하지 마라.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둬라는 냉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떠났습니다. 10시간 노동을 칭송하는 지도자를 보며 중국의 청년들은 이것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소 노동자의 하루 10시간 노동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렇게 번 돈으로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집, 그리고 그 집값마저 폭락하여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리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사회를 지탱해온 마지막 믿음, 즉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6년 중국 경제에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배신하는 것은 비단 열악한 노동 환경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자산, 즉 부동산의 붕괴는 중국 인민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만 사면 부자가 된다는 지난 30년의 신화는 2026년 1월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1월 경제 지표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인 붕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 중 무려 65개 도시의 집값이 1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90%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락폭 또한 3.3%로 지난달의 3%보다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은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들의 몰락입니다. 신규 주택 가격이 1%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중고주택 가격의 폭락세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베이징의 중고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8.7%나 폭락했고 상하이는 6.8%, 광저우는 8.3%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의 자산이, 그들의 노후 자금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지갑을 닫는 것을 넘어 자산 가치의 재평가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100대 부동산 기업의 1월 총 매출은 1,905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나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100억 위안을 넘는 대형 건설사는 고작 3곳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전반이 쪼그라들고 있으며 중소형 건설사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저점이 아닙니다.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나고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거대한 구조조정의 서막입니다.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리고 재고 물량이 소화되지 않는 한 가격 반등은 요원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국내의 경제적 재앙과 더불어 국제 정세 또한 시진핑 정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신권 정부의 교체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미 해군 최강의 전력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는 곧 대규모 군사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진다면 에너지 수급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의 정적과 싸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까지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2월의 중국은 겉으로는 춘절의 붉은 등불 아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류절리의 숙청은 군권 장악을 위한 시진핑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만 오히려 군 내부의 반발과 불안정성만 키웠습니다. 장성민 부주석이 무기를 잘 관리하라고 외쳐야 할 만큼 군심은 흉흉합니다. 여기에 CIA의 심리전은 의심의 독버섯을 키우고 있고 관영 매체 내부에서조차 저항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 10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중산층은 부동산 붕괴로 자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1인 체제의 통제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숙청, 군사적 불안, 경제적 파탄, 그리고 사회적 분노가 동시에 폭발하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유샤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격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3월의 양회, 그리고 하반기의 오중전회는 이 권력 투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국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깨어나는 내부의 민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군대의 동요와 경제 지표의 추락은 철옹성 같던 권력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들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거대한 들불의 불씨가 이미 지펴졌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고 그 민심이 향하는 곳에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격동의 2026년, 우리는 그 진실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